안녕하십니까. 총TV 민간인 홍 전문가 홍입니다. 오늘은 진짜 전문가. 와, 저번 시간에 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그 판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네. 네. 본인 부담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부담돼. 내가 부담될 거 나만 공부하고, 나만 뭐 걱정되고. 국제법 막 비엔나 조약 막 다 보고 막. 오늘은 이제 과연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베와 또 우리나라 일부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건에 대해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소위 청구권 협정이라고 불리는 협정에 의해서 상호간의 이 청구권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났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베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상 조약을 어겼으니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그 경제 보복을 해도 당연하다라는 주장을 뭐 바로 엊그저께 또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일련의 검토를 해보는데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뭐 이런 일괄 청구권 협상들은 뭐 실제로 국가 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그거에 대한 논의까지 하면 너무 깊어질 것 같고, 현재 이러한 논의들이 촉발되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따지는 이유들이 왜 생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은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포인트는 다 내쳐지고 1965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양최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간 생략하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은 양국 간에, 한일 양국 간에 청구권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해결된다 라는 걸 확인했다는 이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도 왜 이 개인들의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었느냐. 첫 번째, 이 할머니 할아버지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 청구했던 게 내가 가서 일했으니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내놔라. 아니면 근로계약상 네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나를 불법적으로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을 시켰으니 그거에 따른 위자료를 내놔라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우리 이제 대법원은 이분들이 청구한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이 합법적이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하에 식민 지배를 개시한 것이고, 그 합의하에 식민 지배를 한 것과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합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할 때도 한국이 그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합법적인 일이지만 그거에 따른 보상 문제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였던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여기서 지금 그 합의를 했던,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걸로 확인을 했던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지배도 불법이 아니고 징용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대상도 불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조약을 체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거는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 협정으로 포기하게 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일단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일본에서 이것과 좀 다른 양상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제 청구권 협정이 유효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하면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일본인은 한국에게 소송을 할 수 없느냐? 권리가 없어지느냐? 일본이 이제 1960년대까지는 권리가 없어진다. 국가가 다 합의했으면 끝난 거지. 그러다가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 일본 내에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원자폭탄 누가 떨어뜨렸죠? 미국이 떨어뜨렸죠. 그럼 누구한테 소송해야 되죠? 미국한테 소송. 미국에게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무기를 사용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자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정으로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이런 동일한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권 협정 때문에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네가 우리의 그런 권리를 없애버렸으니 네가 손해배상을 해라. 국가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거를 원자폭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죠? 그렇죠. 이거를 보상을 다 해주는 게 가능할까요? 큰 문제죠. 그걸 다 찾고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선회를 합니다. 자, 국가 간의 협정, 일본과 미국 간의 협정을 했다고 해서 그 협정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협정을 해서 더 이상 미국한테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는 가서 소송해도 돼. 라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해요. 일본의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같은 논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1991년 8월 일본 국회 속기록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외무성, 우리나라처럼 외무부죠. 조약국장이니까 조약에 대한 국장이죠. 야나이 순지 씨가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의 국가로서의 외교 보호권만 포기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건 아니다.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92년에도 조약국장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일 협약으로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 권리에 위자료 청구권이 들어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2007년 4월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의 대법원에서도 개인의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상 청구를 못할 뿐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 회사들은 손해배상 해줘도 되는 거야. 니들 알아서 서로 배상하는 건 괜찮아 해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회사들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배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고노다로 일본인 회사 그 눈썹 찐한 양반 있잖아요. 그분도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해요. 이건 1918년 11월 14일 외무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좀 놓고 보면은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포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해 많이 인용해오고 있는 사실들이나 또 일본의 변호사들, 일본의 변협 회장님들, 일본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청구권 협정을 국가 간에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제법적 해석의 소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이제 그 당사자 사이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징용의 여러 가지 채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구권 협정으로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느냐, 국제법적으로 해석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비엔나 조약 같은 거. 국가 간의 협정은 뭘 갖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서 국제법적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해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안을 보시면 일본의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모든 사안들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동자로서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 징용을 해서 정말 참혹하게 노동을 시킨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한 국가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정할 수 있어요. 어느 국가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고 난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건가 이제 그 국가의 정체성과 근간을 밝히는 일일 텐데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독일의 얘기를 수없이 해요. 독일은 끝없이 사죄하고 끝없이 보상한다고. 맞아요. 일본은 명확하게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고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최고재판소 판결에 써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볼게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지극히 큰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 논리와 국제법적 해석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정체성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일본이라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불법적인 행위고 개인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데 그 사실이 명백하다는데 청구권 협정이라는 이 협정 자체에 틀에 기대서 뒤에 숨어버리는 걸로 저는 좀 많이 보여요. 법 논리에 따라서 뭐 여러분이 많이 의견 개진을 해주세요. 외교 문제에 좀 따라서 사법부도 이런 대법원 판결할 게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좀 자제를 했어야 된다. 그런 판결 안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법적 해석 조약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부안해동하는 게 일본이 그렇게 해석론적 고개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본질을 못 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불법적인 징용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가혹한 고통을 겪었다는 인류 역사의 사실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것이 어떤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적 제도와 장치들, 국제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소구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일본 학자들의 얘기는 일본 변호사들의 얘기, 일본 변협 회장의 이야기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제재를 하고 나니까 그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할아버지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이 사건의 거꾸로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더 깊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제 신념과 성향이 좀 다른 결론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더 혼란이 가중됐나요? 일단은 그 법논리를 떠나서 약간 가치 판단의 문제까지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충분히 좀 지나고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 국민으로서.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그냥 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애써 됐어? 또 좀 더 하면 못할 것 같아. 에이씨 뭐 이런. 네, 지금 제가 뭐 일단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네. 통 TV 끝.